1600년대, 1700년대 유럽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보는 게 과학혁명입니다. 과학혁명은 말 그대로 풀어보면 과학계에 일어난 혁명적인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등장하느냐? 어쨌든 과학적 지식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 축적됐는데 원래 자기네 유럽 거에다가 동방 기술까지 축적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이나 관찰을 하다 보니까 더 발견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망원경이나 현미경, 기압계와 같은 과학기구들이 발명이 되니까 탁월한 발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자연과학 분야에서 먼저 코페르니쿠스. 이 양반, 자신의 책 천체 회전에 관하여에서 하늘이 돈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존의 학설을 폐기하고 지구가 돈다라는 지동설을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코페르니쿠스는요, 폴란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양반은 교회에 불려가서 야, 너 왜 이따구로 말했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케플러, 이 사람은 행성이 태양주위를 원형이 아니라 타원 궤도로 회전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 지동설 밑바탕 깔아주는데요. 이탈리아의 갈릴레이,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망원경으로 천체 관측을 하면서 지동설을 옹호를 해줘요. 그러니까 갈릴레이 같은 경우는 교회 불려갑니다. 교회 불려가가지고 종교재판 비슷하게 열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주장한 지동설 맞아요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은 마녀로 몰려서 화형당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약을 잘못 먹었나 봐요. 헛소리했어요 라고 말하고 나온 다음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말했던 걸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자, 근데 지금은 결론은 나왔죠. 지금은 지구는 돈다라는 이 지동설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과학혁명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사람 하나 더 나와요. 뉴턴. 이 뉴턴은 너무 유명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이게 중력가속도 G를 이야기하죠. 자, 그러고 이 사람은 또 미적분도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책 프린키피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인공적인 힘이 아니라 자연의 힘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운동 현상으로부터 자연의 여러 힘을 연구하고 이렇게 알게 된 힘들로부터 다른 자연 현상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기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세상은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턴 같은 사람들은 과학자인 동시에 수학자인 동시에 철학자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기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기계론적인 우주관을 표현했다라는 걸로 통해서 뉴턴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의학 분야도 발달합니다. 베살리우스는 해부학, 그 다음에 하비는 혈액순환의 원리, 제너는 종두법을 발명을 하죠. 자, 어쨌든 이러한 큰 변화들은 나중에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현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신의 섭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법칙을 적용해서 인간과 사회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계의 큰 변화는 기존에는 신이 주신 은혜야, 신이 만들어주신 원리야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철학 부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근대 철학에서는 베이컨이 말하는 경험론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관찰 결과 출발해서 일반적으로 결론을 도출을 해요. 자,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지식의 기본으로 삼아야 된다가 경험론. 합리론은 먼저 전제를 깔아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바로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이 경험론은요,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을 한다면은 합리론은 대륙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좀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대 철학에서는 이 경험론과 합리론을 나눌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예요. 우리가 데이터가 있고 이거를 하나 뭐 쌓아가가지고 결론을 도출한다. 그러면 이거는 귀납론, 즉 귀납법, 즉 경험론으로 가는 거고요. 먼저 원칙을 하나 제시해요. 그 다음에 가설을 입증해 나가는 거, 이것이 연역법. 그렇게 해가지고 합리론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회계약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국가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등장하는 거다. 국가는. 이 사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무질서한 이 사회에 우리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나의 국가가 등장했다라고 주장하거든요. 대표적인 사회계약론자들, 영국의 홉스, 그다음에 로크, 그리고 프랑스의 루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홉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책 리바이어던에서 이 자연 상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 상태는 만인에 의한 투쟁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완전히 난장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난장판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에 개인의 권리를 넘겼다. 그래서 이 난장판인 상태를 정리하기 위해서 강력한 정부가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추구하는 정치 형태는 절대왕정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리바이어던에 이런 말이 있죠. 정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외롭고 가난하며 동물적이다. 또한 단명한 존재에 불과하며 서로 싸우는 전쟁 상태에 있다. 이러한 무정부와 공포,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정부가 요구된다. 그래서 인간은 개인 행동의 자유를 지배자의 손에 맡기기 위한 일종의 합의나 계약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절대적 권력이 주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며 사회는 또다시 핵심 키워드가 이거죠. 만인에 의한 투쟁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강력한 정치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추구한 게 절대왕정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크 같은 경우는요. 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 정부의 권리를 넘겼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면은 사려 볼게요. 로크의 시민정부론은 이렇게 나오죠. 자연 상태는 살기에 불편하므로 사람들은 공동의 관심사인 사회와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데요. 그런데 인간은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자연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 자연권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모든 권리가 잘 보장되도록 정부를 세우는 데에 합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의 자유, 재산의 자유, 이런 것들, 이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정부를 세우고 걔네들한테 우리가 가진 권리를 일부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저항권이거든요. 뭐냐면은 정부가 우리 인간의 기본권이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방자해지면은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혁명을 위해서 타도할 수 있다. 즉, 적어보시면 돼요. 국가의 권력이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국가의 권력이 그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이러고 있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국가에 저항할 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도자를 끌어내린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를 앉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항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책들에서는 혁명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로크가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추구하고자 했던 정치 형태는 입헌군주제 체제에 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루소를 한번 볼게요. 자,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오직 본능에 따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사회계약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간은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연적인 자유 대신에 정의와 도덕에 의한 법적 자유를 얻는데요. 자, 계약을 통해 구성된 국가의 주권은 전체로서의 인민에게 있다. 자,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민이 통치자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권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일반 의지의 산물이다라고 자신의 책 사회계약론에서 말하죠. 루소는 가장 중요한데요. 주권이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있다는 인민주권. 근데 인민을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니까 오늘날의 인민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렇게도 불러요. 국민주권. 이 원리를 제시하면서 이거는 우리 일반 의지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공화정, 더 나아가서 직접민주주의 형태를 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계약설은 이 국가와 이 개인의 권리와 국가 간의 관계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국과 프랑스거든요.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볼 거는 바로 이 계몽사상입니다. 이 계몽사상은요. 프랑스에서 발달하는데요. 이 계몽사상 뭔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계몽이란 단어가 뭔지만 생각해보면 의외로 쉬워요. 계몽, 일깨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일깨우느냐? 낡은 관습, 미신 이거를 없애버리는 건데 어떻게 없애냐?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들을 토대로 하여 낡아빠진 관습이나 미신 싹 다 없애버리자. 그렇게 해서 사회 개혁하자라는 게 계몽사상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이 인간의 두뇌, 이 이성 갖다가 어떻게 낡아빠진 관습이나 미신을 없애죠? 그거는 바로 교육이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직접 행동하는 이 실천이 중요하다.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 교육으로 통해 깨달은 것들을 직접 실천하는 것. 그렇게 했었을 때에 이 낡아빠진 관습이나 미신을 없앨 수 있다라는 게 계몽사상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개혁을 통해서 역사가 진보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의 큰 기반을 형성해 주는데요. 우리 계몽사상가들 여러 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볼테르,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 계몽사상가들은 다 프랑스인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볼테르 같은 경우는 기존에 특권 누리고 있던 이 성직자나 귀족 계층들 다 까요. 자, 그렇게 하면서 관용을 이야기하면서 신앙과 언론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에 특권 누리던 거 싹 다 집어치우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내가 보도하고 싶은 거 보도할 수 있는 이 언론의 자유, 그리고 우리의 차이와 다양성 이런 걸 인정하는 관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볼테르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될 몽테스키웨. 이 양반은 자신의 책 법의 정신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세 가지를 쪼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상권 분립의 원리를 제시하시죠. 자, 이렇게 상권 분립의 원리를 정치 체제로 제시를 하는데 몽테스키웨가 주장한 이 상권 분립 오늘날 국가들이 다 받아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요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한도 법적인 체제로는 아마 상권 분립을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걔네들 법적인 체제에서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루소 한번 볼까요? 사회계약서를 주장했던 그 루소인데요. 이 사람은 자유와 평등, 그 다음에 국민주권, 인민주권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주장합니다. 근데 이 루소가요,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팡테옹에 묻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볼테르랑 루소의 그 무덤이 다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이. 근데 왜 그러느냐? 나중에 보게 될 프랑스 혁명. 프랑스에서 왕이 통치하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막 입헌군주제 갔다가 공화제 갔다가 재정 갔다가 막 여러 가지 혼란기를 겪으면서 군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정 체제를 완전히 안착시키게 되는 그 역사의 학습 과정, 그게 프랑스 혁명인데 이거에 사상적인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했다라는 측면에서 루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군민주권 사상 매우 중요해요. 자, 계몽사상가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백과전서파라고 해서 디드로랑 달랑베르 같은 경우 백과사전, 만물사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계몽사상이 퍼지는데 기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몽사상을 이야기할 때 한 명 더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애덤 스미스라고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이 경제체제에서 자유방임주의, 경제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하고 그럴 필요 없다. 어차피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필요 없이 가만 냅두면 알아서 시장은 돌아가고 알아서 돈은 굴러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물론 이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는요, 1930년대 가면은 그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 케인즈 합파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계몽사상까지 등장하는 17, 18세기 유럽 문화 한번 볼게요. 17세기에는 바로크 양식이라고 등장하는데요. 뭔가 되게 그 호화롭고 웅장하고요. 뭔가 조금 무게 있어 보여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딱 중심을 딱 잡아가지고 왕의 권위를 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게 대표적인 겁니다. 베르사유는 그 광장이 되게 넓어요. 그 앞에가. 근데 그 궁궐에 그 철문이 있거든요. 도어가 있거든요. 거기를 딱 들어가서 궁전을 딱 바라보면은 그 위험에 딱 옷눌립니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면은 그 방들이 여기는 아예 그 다른 사람들이 번접하지 못하고 왕의 권위가 엄청나게 높아지게끔 굉장히 화려해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18세기 로코코 양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아한 미,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베르사유를 본따고 싶었던 상수시 궁전도 베르사유만큼 막 그렇게 힘으로 찍어 누른다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우아한 느낌이 많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시대에는 참 많은 음악가들도 등장합니다. 바흐나 핸델 같은 바로크 음악이 있고요. 이 다음 세대가 바로 모차르트, 베토벤으로 이어지는 고전 음악이죠. 그리고 문학가들 중에서는 뭐 프랑스에는 라퐁텐, 그리고 독일에는 괴테와 같은 문학가들도 등장했다라는 것까지도 한번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계몽사상과 사회계약론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하여 혁명의 시대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